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그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 뉴스공장의 경제 가정교사 건국대 최백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이렇게 아침에 그러게요. 근데 좀 외로워 보이시네. 혼자 진행하셔서 그런지. 예. 아, 이거 아침에 하려다 보니까 어제 새벽까지 해갖고 막 그렇죠. 지금 다크서클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리듬이 바뀌니까 힘드시죠. 아, 저는 사실 예. 지난주 여기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는 한 몇 달째 지금 계속해서 제 책 낸 거를 이 판매 부수를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만부까지. 공장장한테 예,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나와서 휴가 가기 전까지는 만부 돌파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만은 공장장이 그때 휴가 가기 전까지 힘들 거라고 그러겠는데 제가 휴가 가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한 것은 작가들이 대기실에서 그 당시에 저한테 제가 알아듣기에는 7월 하순께 휴가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달 정도 한 4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되겠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또 휴가를 가버리다 보니까는 그 계산 속에서는 불가능한 거였었지. 해가지고. 아직 만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난 일주 동안에도 한 420여 부 나가서 한 8,600 한 20부 정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한 7월 달까지는 돌파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만보 넘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편안해집니다. 일단 그리고 저도 오늘 최 교수님 뵈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네 갑자기 다시. 그래요? 오늘 어제가 아니지 참. 지난주에 저출생 그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면서 저출생 대책도 여러 가지 내놓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저게 새로운 거야? 맨날 똑같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일단 그 총평부터 좀 얘기해 주면 어때요? 근데 이 정부의 어떤 하나의 그 대책들 보게 되면요. 지금 이걸 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라고 사실 비상사태 하게 되면은 대통령 입에서 비상사태 하게 되면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일반 사람 저 같은 이제 필부가 비상사태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격에 맞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부의 대책 그동안의 쭉 경제 정책들을 제가 이렇게 한 2년 동안 지켜보면요. 상호 모순되는 대책들을 이렇게 많이 내놔요. 모순 대책은 대책인데 그러니까 과거 다른 문제들에 대한 대책하고 현재 지금 얘기하는 이슈에 대한 대책들하고 충돌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나더라도 반감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다른 효과는 꿍꿍이가 있는 다른 효과는 반감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제가 볼 때는 아쉽고 그래서 정책을 설계할 때는 그러니까는 이게 각 부서들에서는 자기 부서에 속한 그 이슈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만은 적어도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이제 대통령 산하 이제 저거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전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종합적인 대책을 또 실제로 내놓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정책 간에 서로가 그러니까 충돌하는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그러니까 다 사실 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이번에 보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이번에 그 대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저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홍 기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모르니까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그 시민들의 그 이제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시민들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큰 이슈였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취재를 해가면서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저렇게 뽑아봤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그 경향신문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거기 보시게 되게 되면 한 32세 이제 이혜원 씨라는 분 이분은 이제 이게 실명으로 이렇게 있는 직장인인데 이분이 저는 아주 전곡을 찔렀다고 봐요. 처음 출발을 이게 저출생 대책인지 부동산 대책인지 모르겠다. 나도 딱 그렇게 느꼈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나도 목적은 꿍꿍이는 저거였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생아 특례 뭐 이런 걸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거 지원을 예. 하겠다잖아요. 소위 말해서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과거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에서 혹은 기존 정부에서 해왔던 것에 예. 되풀이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부동산 대책이 아니었었는가 그동안의 일반 시민들한테는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처음 출발해서 딱 이제 이게 그 전곡을 찔렀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주거 비용을 걱정을 해가지고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일반 그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소위 말해서 자기 주택이 없는 주거 시설이 열악한 이런 이제 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여기 그대로 표현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돈만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거 우리 상식화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집값의 수준이라는 예. 것이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것도 두 번째 전곡을 찌른 거예요. 예. 전곡을 찌른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가계부채를 동원을 해가지고 집을 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계부채를 사가지고 집을 샀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이를 기를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통계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적한 게 뭐냐면 장시간 노동과 성차별이라는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예. 주요 문제. 이것도 저도 핵심을 짚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는 이 사태를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게 뭡니까요? 늘봄을 더 이제 그러니까 확대를 한다니까는 시민들이 뭘 하냐면 초등학생까지 야자시킬 거냐. 예? 개인은, 예, 이런 얘기까지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야자가 이게 대책이냐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만 하고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아이들과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지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함께 지낼 시간이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아이를 낳아봤자 제대로 키울 수도 없다는 것을 시민들은 지금 그러니까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애를 못 낳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대책이 그러니까는 너무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문제들, 자기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정부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푸념식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털어놓는데 저는 여기에 다 해법이 다 있다고 봐요. 해법이 이 진짜 시민들의- 해법이 그렇죠. 다 녹아들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산 문제는 결국 저 두 가지 단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결혼을 안 하면은 예.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는 비혼 출산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터부시되고 있죠. 예. 부정적으로 예. 터부시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되게 결혼을 해야지만 일단 출산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열어줘야지만이 이게 출산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단계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인터뷰에도 그 내용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통계 수치를 제가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홍사원 경제쇼에서 제가 몇 번 소개한 자료이기도 한데 자 이제 일단 먼저는 뭐냐면 결혼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해야지만이 출산의 기회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지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율과 출산율에 지난 30년 동안에 91년도부터 네. 지난 30년간에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상관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혼인율이 떨어지니까 출산율도 떨어지죠. 뭐 당연하지. 예?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혼인율이라는 게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그러니까 결혼하는 비율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인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정부는 이거를 분석할 능력도 있고 자료도 다 갖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요.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내놓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도 있고 사회학자들이 내놓는 이론들도 다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제가 볼 때는 네.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요. 그 다음 그림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게 뭐냐면 소득 격차입니다. 소득 격차요. 경제학에서는 뭐냐면은 결혼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노동시장, 다 이제 시장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노동경제학의 그 결혼시장 탐색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파트너한테 청혼을 할 때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뭐 여성의 경우에 받아들이는 하나의 기준을 뭘로 보느냐? 상대적인 소득 수준을 가지고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가 될 사람이 우리나라 자기 연령대에 비슷한 연령대에서 상위 10%에 속하느냐 아니면 중위 소득에 속하느냐 아니면 하위 30%에 속하느냐 이게 비교한다 이거죠. 사실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절대 소득보다는
자기 친구가 결혼하는 거 보니까는 예. 친구 신랑은 어떻고 소득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걸 예. 내가 비교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요인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 격차를 가는데 예. 소득 격차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고질적인 건 굉장히 격차 사회가 구조화됐다고 제가 평상시 표현하는데 예. 다양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남녀 간의 격차도 존재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격차가 큰 게 뭐냐면요. 임금 노동자하고 자영업자 간의 소득 격차입니다. 이게 제일 커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율이 굉장히 큰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구조의 특성이기도 산물이기도 한데 그 얘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하고 예. 그래서 자영업자 1인당 소득 대비해 가지고 임금 노동자 1인당 평균 소득을 그걸 상대 소득 격차로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그거하고 이 출산율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예? 출산율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도 상관성이 93%가 나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예. 임금 노동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다 보니까 그렇죠. 소득이 높고 예. 그 격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저 그래프에 보듯이 쭉쭉쭉쭉 떨어지네. 이게 최근에 그렇게 40% 밑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격차가 커지면 그 사회가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출산율도 같이 떨어지더라. 예. 혼인율도 떨어지고 혼인율이 떨어진다 이거 결혼율이라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비정규직이 상식적으로 정규직보다 결혼하기 힘든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잖아요. 예. 실제로도 보게 되면 비율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임금 격차하고 예. 결혼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요. 그 현실이잖아요. 쉽게 경제학 몰라도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자영업자하고 임금 노동자하고 상대 격차가 제가 이걸 격차를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가장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인 그 격차기 때문에 예. 이거하고 보게 되면 상관성이 93%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라면 출산율에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소득 격차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죠. 혼인율에 예.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다음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 소득 격차와 출산율이 최근 10년간 보게 되면 이게 97%나 돼요. 소득 격차가 벌어질수록 출산율도 저렇게 떨어지더라. 예. 더군다나 이게 최근 10년을 제가 이렇게 더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요. 일본은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1.3대에서 거의 안 떨어지고 그렇게 있어요. 예. 작년에 좀 떨었다가 난리 지금 막 속도를 떨고 있던데. 근데 1.3 정도에서 3대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요. 거기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방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출산율이. 하락 속도가요. 일본이 횡보를 하고 있다는 그만큼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럼 일본은 소득 격차가 그럼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적어요. 격차가 적어지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78% 정도 이렇게까지 지금 그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격차 소득 수준 격차가 그렇죠. 예. 우리는 한 50% 지금 아래로 내려가 버렸는데 버렸죠. 예. 일본은 78% 그러니까 출산율이 그만큼 방어가 되더라. 그렇죠. 꼭 그 요인이라고 그 요인만이 다는 아니지만은 예. 경제적인 요인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소득 격차라고 예. 우리가 경제학에서 경제 이론에서 이렇게 이론이 있는데 예. 실제로 통계 수치로 검증을 해보니까는 그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일본이 그거는 의미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급강하고 있어요. 예. 200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되게 외환위기 이후부터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은 예. 급강하고 있거든요. 예. 급감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이 소득 격차도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 당시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일본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방어막이 형성됐다 이겁니다. 예? 아니 그 일본 그렇게 좋아하는데 좀 그거 좀 보고 좀 왜 진단을 정확하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렇죠. 왜 이 상황이 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충돌되지 않는 걸 내놔야 네.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정책적인 충돌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가계부채하고 예. 이게 부동산 대책하고 저출생 대책을 막 예. 섞어 비빔밥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예. 실패합니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30년간 가계부채가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예. 우리 알다시피요. 소득 격차하고 상관성이 96%예요. 예.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소득 격차가 떨어져요. 소득 격차가 커져요.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예. 격차가 커져요. 예. 이건 왜 어떤 논리로 나오냐면은 예. 이건 통계적으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가계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가계소비가 2.4%포인트씩 떨어집니다. 소비가 당연히 예. 그렇지. 그것도 상식이죠. 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렇지. 증가하니까는 이자가 쓸 여력이 없지요. 예, 예. 가계소비가 증가율이 떨어져요. 예, 예. 떨어지고 이게 상관성이 한 95% 정도 가깝게 나오는데 예. 가계소비가 1%포인트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영업자의 상대 소득이 한 3.6%포인트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가계수비가 떨어지면 자영업자는 이게 내수 부분이잖아요. 내수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영업자의 상대 소득이 떨어지니까는 이게 소득이 매출이 안 증가하니까 떨어지니까 심지어 절대적으로 떨어지니까는 그러니까 상대 소득은 더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임금 노동자는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니까요. 격차가 더 멀어지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하고 그러니까는 소득 격차가 상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예. 가계부채가.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보게 되면은 가계부채 더 늘리라는 거 아닙니까? 저출생 대책으로. 그러니까 그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해주겠다 이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목적은 그거 같던데 보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이 그 출산에 그 관련 있는 세대들이 반응이 가는 게 그 가계부채 늘려가지고 해가지고 집을 사더라도 그러면은 이게 돈 쓸 여력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가지고 돈 쓸 여력 없고 사람답게 못 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애를 낳을 수 있겠냐 이 얘기를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최 교수님 늘 이 래퍼처럼 말씀을 빨리 하시는데도 시간이 항상 부족해. 예. 경제쇼 1시간 하면 참 그런데도 부족한데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럼 진짜 대책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넘겨봐 주세요. 넘겨봐 주시면은 다음 걸로 넘겨봐 주시면 시간이 없대시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에 변화를 보게 되면요.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의 한 절반 차지하고 나머지가 이제 생계대출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근데 보게 되면은 왼쪽이 그러니까 바로 직전 2년이고 윤석열 정부 2년간에 그러니까 이게 정책주택금융의 규모입니다. 정책적으로 싸게 이자 그렇죠.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투입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방어하기 위해서. 특례 대출하고 뭐 특례 보금자리 대출하고 신생아 요즘 그렇죠. 또 나오는 거 특례 대출 이런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자 또 싸게 해줄 테니까 마음대로 이게 건설 분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 다들 알잖아요. 그럼 이걸로 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계 수치상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한에 있어서는 앞에 통계들에서 봤듯이 출산 문제 해결 못한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난 30년간의 경험 속에서 그랬으면은 그럼 여기선 해결돼야 될 게 뭐냐? 소득격차 해소죠. 소득격차 해소죠. 그러니까 소득격차 해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시장 소득에만 의존해서 대부분 국민들이 산단 말이에요. 경제활동에 참여해가지고 정부가 없는 거예요. 소위 사회소득이 너무 취약한 거야. 사회소득. 사회소득이 취약한 거죠. 정부가 자기 역할을 안 하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림 하나만 좀 더 봅시다. 하나 더 보셔야 돼.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성차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우리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1등 국가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1등이죠.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러니까는 결혼하고 나서도 출산을 하게 되면은 자기 그러니까 소위 경력 단절여자가 되고 임금이 그러니까 뚝 떨어지잖아요. 30대 들어가게 되면요. 고용률도 떨어지게 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그러니까 내놓지 않고 맞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그러니까 우리 야자 시켜줄 테니까는 아이들 그냥 계속 일을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대책이 그러니까 서로 충돌되는 대책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인구에 대한 대책이 나왔을 때 이 결과는 제가 볼 때 더 악화될 것이다. 악화될 수밖에 없다. 어제도 경제쇼에서 그 인구 국가 비상사태 한번 다뤘었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은 저희 경제쇼 슬로건이 그거였잖아요. 민주적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민주화시켜야만이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라고. 맞습니다. 격차를 줄이는 거, 불평등을 줄이는 거. 그겁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